이 이야기 절대 평범하지 않을 거예요. 32세 한국인 사위가 도쿄 아내의 고향에서 마주한 58세 일본인 장모님. 겉으로는 고상하고 품위가 있지만 그 깊은 눈빛 속엔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과 간절함이 숨어 있었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장모님은 조심스레 그의 지친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위는 어쩌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과 욕망을 느끼고 말았죠. 58세 장모님 또한 그 온기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불꽃을 발견합니다. 26년의 나이 차이를 넘어선 이 금단의 관계,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아찔하고도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편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흥미롭고 짜릿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준수. 올해 32살이다. 딱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아내 미나 덕분에 인생에 일본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되었지만 솔직히 결혼 전까지 일본이라는 나라는 내게 그저 멀고 낯선 외국일 뿐이었다. 이런 내가 도쿄 비행기에 몸을 싣는 이유는 단순했다. 아내의 부탁 때문이었다. 장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 병원 갈 때나 장 볼 때 누가 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거다. 처남은 워낙 바쁘고 아내는 한국에 있으니 나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장모님과 단둘이 며칠을 보내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그저 어색한 공기만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미나의 간곡한 부탁과 장모님과의 관계 개선에도 좋을 거라는 말에 결국 오케이를 해버렸다. 그래 뭐 별일 있겠어?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도쿄 비행기가 내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뒤바꿀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나는 익숙한 얼굴을 찾았다. 아내의 남동생이자 나의 처남 코지였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수트 차림이 역시나 프로페셔널한 일본 회사원다웠다. 그런데 코지 옆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에 나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사진으로만 몇 번 뵈었던 장모님이었다. 미나와 결혼할 때 상견례에서 잠깐 스쳐본 이후로 제대로 뵌 적은 없었다. 그때는 그저 아내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긴장하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장모님은 내 기억 속 그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코지는 밝게 웃으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제야 장모님도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준수군 어서 와요. 유창한 한국어였다.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장모님이라고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의 목에는 얇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는 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굵은 주름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는 그녀의 시원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짙은 회색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촉촉했고 그 안에 담긴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언뜻 차갑고 도도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는 순간 나는 묘한 압력을 느꼈다.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내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동시에 길고 긴 밤을 홀로 지새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쓸쓸함이 느껴졌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한국은 아직 많이 춥죠.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한국말을 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 장모님 아니요. 덕분에 편히 왔습니다. 너무나도 뻣뻣한 내 목소리에 코지가 껄껄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형, 어머니 한국말 정말 잘하시죠? 어릴 때 잠시 한국에서 유학하셨대요.
아, 네, 정말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나의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손등이 내 손목에 스쳤다. 순간 찌릿하는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이건 단순한 손길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우는 듯한 묘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재빨리 손을 거뒀다. 미쳤나 봐, 준수. 정신 차려. 내 장모님이야. 공항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나는 코지와 나란히 걸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 의식은 온통 내 옆에서 몇 걸음 떨어져 걷는 장모님에게 쏠려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그 향기는 내 마음을 알 수 없이 흔들어 놓았다. 옷깃 너머로 살짝 보이는 가녀린 목선, 곧게 세운 어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절제된 우아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가끔씩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옅은 미소마저도 내게는 너무나 깊고 알 수 없는 파문처럼 느껴졌다. 코지가 운전하는 차에 올랐다. 장모님은 조수석에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 안에서 코지는 일본에서의 근황을 전했고 나는 한국 소식을 듬성듬성 이야기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내 시선은 자꾸만 100m 너머로 보이는 장모님의 옆모습에 꽂혔다. 그녀의 단아한 콧날, 부드럽게 흐르는 턱선, 그리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동자. 나는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녀의 얼굴을 탐하듯 바라보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꼈다. 58세, 내 어머니보다도 몇 살 위인데 왜 나는 이렇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걸까? 도쿄 외곽의 고급 맨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장모님의 집은 깔끔하고 정갈했다. 군더더기 없이 절제된 미학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코지는 내가 묵을 방으로 안내해줬고 장모님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듯 했다.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상기된 얼굴. 조금 전 장모님을 마주했을 때 내 심장은 정말이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었던 것 같다. 쿵, 쿵, 쿵 마치 망치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니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일본 가정식이 놓여 있었다. 코지, 장모님 그리고 나 셋이서 밥을 먹는 동안 장모님은 과묵했지만 내 반찬 그릇이 비어 보일 때마다 조용히 새로 덜어주고 물이 떨어지면 말없이 물을 따라주었다. 나는 그녀의 사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에 알 수 없는 온기를 느꼈다. 아내 미나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섬세한 배려였다. 코지는 회사 이야기와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고 나는 그의 말에 건성으로 맞장구 쳤다. 장모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대화를 들었다. 언뜻 보면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지만 나는 밥을 먹는 내내 불편하면서도 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를 뒤흔들고 있었다. 장모님과 나는 그렇게 낯선 도쿄의 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 고요한 밤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나는 아직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저 장모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지만 몸은 침대에 고정된 채였다. 어젯밤 장모님의 존재가 내게 남긴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낯선 곳에서의 피로라기엔 너무 선명한 감각들이었지. 잠시 후 코지가 출장을 간다며 서둘러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의 부탁으로 내가 장모님 댁에 머무르는 동안 코지는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 드넓은 도쿄 맨션에 장모님과 나 단둘이 남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코지의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나는 굳게 닫힌 내 방문을 응시했다. 기대와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미나의 장모님이라는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이상한 기시감. 나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 냉수를 한 잔 들이켰다. 며칠간의 동거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장모님의 요청대로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병원에서 의사와 일본어로 대화하는 장모님을 보며 나는 새삼 그녀의 단단한 면모를 느꼈다. 마트에서는 능숙하게 식재료를 고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내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다. 미나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모님의 삶을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본 건 처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장모님이 정원에서 가드닝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땅을 파는 장모님 옆에서 묵묵히 흙을 고르고 돌을 치웠다. 한참을 그렇게 일하다가 나는 문득 땀에 젖은 장모님의 얼굴을 보았다. 햇볕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목선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지친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장모님 잠시 쉬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나는 그녀에게서 호미를 건네받아 능숙하게 흙을 다듬었다. 한국에서 부모님 일을 도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예상외의 모습에 장모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스하고 어딘가 흐뭇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준수 군은 참 성실하네요. 미나에게 듣던 대로예요. 칭찬을 하는 목소리였지만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내를 통해 아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그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저녁이 되고 장모님은 능숙한 솜씨로 일본 가정식을 차렸다. 나는 한국과 다른 식습관 때문에 살짝 걱정했지만 장모님은 내 젓가락이 자주 가는 반찬을 슬그머니 내 앞에 놓아주셨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장모님께 보답이라도 할 요량으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자청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서서 식탁을 닦았다. 그러다 문득 장모님의 팔목에 옅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아까 정원에서 돌을 고르다 긁힌 것 같았다. 장모님, 팔 괜찮으세요? 아까 정원에서 다치신 건가 봐요.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목을 잡았다. 그녀의 피부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섬세했다. 따뜻한 온기가 내 손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살짝 놀란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또다시 묘하게 흔들렸다. 아,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상처에 살짝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내 손길에 그녀의 몸은 순간 굳었지만 이내 힘을 빼고 가만히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의 가녀린 팔목을 보며 문득 안에 미나의 손목을 떠올렸다. 미나의 손목은 장모님의 것보다 훨씬 어리고 팽팽했다. 하지만 장모님의 손목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은 미나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알 수 없는 깊은 끌림이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장모님은 조용히 다도 세트를 꺼내 차를 우려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정적 속에서 차 향기만이 공간을 채웠다. 어색함이 아니라 편안함이었다. 코지의 부재는 오히려 우리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촉매제가 되어 주었다. 준수 군, 피곤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저 때문에. 아닙니다. 장모님. 오랜만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오히려 시원한데요. 장모님 덕분에 제가 좋은 경험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장모님은 차를 마시며 나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 아릿한 외로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남편이 먼저 떠난 지 7년이 되었어요. 미나가 어릴 적부터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웠죠. 코지는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오고 가끔은 혼자라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장모님은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렀던 슬픔과 고독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58세의 우아하고 도도한 장모님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여인의 고독과 마주한 것 같았다. 준수 군 혹시, 장모님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제가 너무 외롭지 않게 제 옆에 있어 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내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 달라는 말 은하는 이 말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이 비를 갈망하듯 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 금기된 감정. 그래, 그것은 분명 금기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고요하고 쓸쓸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간절함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붙든 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밤은 깊어지고 정적은 우리 둘을 감쌌다. 장모님의 고독한 눈빛과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피어나는 욕망. 이 부재의 공간에서 싹튼 온기는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깊이 이끌리고 있었다. 마치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짐승처럼 내 안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 그녀를 향해 촉수를 뻗는 것을 느꼈다. 낯선 도쿄의 밤은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었다. 장모님의 제 옆에 있어 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아내 미나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불꽃 같던 열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그라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좋은 부부였지만 어딘가 메마른 공허함이 늘 존재했다. 그런데 58세 장모님 하루카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미지의 감정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인 아슬아슬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왠지 모르게 장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어젯밤의 대화는 평범한 부탁이 아니었음을 나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색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장모님은 병원 예약이 있다며 준비를 서둘렀다. 병원은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코지가 빌려준 차를 운전하며 장모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차 안에는 음악 소리도 대화도 없었다. 오직 엔진 소리와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릴 뿐이었다. 백미러로 본 그녀의 옆모습은 어젯밤과는 또 달랐다. 단정하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붉게 물든 뺨. 그녀 역시 나와 같은 혼란 속에 있음을 직감했다. 병원 진료실 문이 닫히고 장모님은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초조하게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몇 번이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차마 미나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지금 누구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진료를 마친 장모님은 조금 지쳐 보였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모님 많이 피곤하세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야, 네 피곤하네요.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외로움이 묻어났다. 나는 핸들을 잡은 채로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이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모님, 어젯밤에 저에게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 달라고 하신 말, 진심이셨나요? 내 질문에 장모님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네, 진심이었어요. 준수군은 제가 편하겠죠? 사위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깊은 감정은 나의 심장을 거세게 때렸다. 편하다는 말에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에게 기대고 싶다는 혹은 나를 원한다는 은밀한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의 가녀린 손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나의 온기가 전해지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내 손을 붙들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도쿄 시내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은 식사를 준비하셨다. 평소처럼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지만 나는 그날따라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 닿았던 감촉 그리고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와의 추억, 결혼의 의미, 그리고 장모님과의 미묘한 관계.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인기척에 고개를 드니 장모님이 잠옷차림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얇은 실크 가운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몸매는 나이와 무관하게 여전히 아름다웠다. 달빛이 그녀의 머리칼과 어깨선을 은은하게 비췄다. 준수군, 잠이 오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마주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내 어깨를 지그시 눌러 다시 앉혔다. 준수군은 저에게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그 눈빛은 저를 원하는 눈빛인데. 그녀는 내 무릎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제 남편이 떠난 후로는 한 번도 남자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미나는 준수군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제 딸은 아직 어리고 잘 모르잖아요. 준수군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나는 차마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내 바지 자락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루 3번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나요? 아니, 하루 3번 저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나요? 그녀의 속삭임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금기된 관계, 잊고 있던 욕망, 그리고 이 고독한 도쿄의 밤,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녀를 조용히 내 품으로 끌어당겼다. 얇은 실크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나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낯선 도쿄의 맨션에서 나는 장모님과 금기의 선을 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욕망과 외로움으로 이글거렸고 나의 심장은 죄책감과 아슬아슬한 쾌락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동쳤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갈망했고 이끌렸다. 3번의 갈망, 그것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 헤매는 두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새벽녘 우리의 몸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안에 미나가 줄 수 없었던 미지의 만족감에 휩싸였다. 이 뜨거운 불꽃은 어디까지 타오를까? 나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새벽의 어스름이 도쿄 맨션의 창문을 스며 들어왔다. 나의 옆에는 장모님 하루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은 순수했고 어젯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얇은 이불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나신과 내 몸에 남은 그녀의 체온은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깊은 만족감과 쾌락이 밀려왔다. 아내 미나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하고도 압도적인 감정이었다. 그녀의 몸에 난 옅은 자국을 보며 나는 다시금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일까? 26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금기된 관계. 나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아니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코지는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 그의 귀국 소식은 내게 차가운 현실의 철퇴 같았다. 장모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공간에는 다시금 균열이 생겼다. 코지는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고 장모님은 다시 예전처럼 차분하고 우아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나의 존재는 다시금 사위라는 틀에 갇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는 없었다. 식사 시간, 코지는 자신의 출장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고 장모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밥을 먹는 내내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장모님 역시 나와 같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한 듯했으나 가끔씩 나와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불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경고였을까? 혹은 미련이었을까? 코지가 출장에서 사온 기념품들을 거실에서 풀어놓을 때였다. 코지는 장모님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향 주머니예요. 시장에서 힘들게 구했어요. 장모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지는 나에게도 작은 열쇠고리를 건넸다. 평범한 기념품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철저히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코지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장모님과 나만이 남았다.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준수 군 피곤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안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닙니다. 장모님. 괜찮습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장모님은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옅은 향수 냄새가 다시금 내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준수 군, 어젯밤은 저에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가 여자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대한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수 없겠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너무나 아팠다. 우리는 금기된 선을 넘어섰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장모님은 나를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불렀다. 방문을 닫는 순간 나는 다시금 어젯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떠올라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방은 단정했다. 침대에는 흰 이불이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쿄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내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준수 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향기는 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품에 안았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코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 시내를 바라봤다. 장모님은 보이지 않았다. 공항으로 나를 배웅해 온 것은 코지뿐이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코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다. 게이트를 통과하기 직전 나는 왠지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장모님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녀의 잔상, 그녀의 향기, 그리고 어젯밤의 뜨거운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여행이 그리고 그녀와의 만남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미나는 내가 장모님과 잘 지내고 온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내 아내였고 나는 평범한 사위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의 눈을 감을 때마다 나는 장모님 하루카의 촉촉한 눈빛과 뜨거운 체온을 떠올렸다. 그녀의 하루 3번이라는 속삭임은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도쿄에서 나는 서울에서. 하지만 우리 사이의 금기된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다. 나는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니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이 감정은 죄책감과 함께 평생 나를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와의 기억은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뜨거운 흔적을 남길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잊고 지냈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금기된 사랑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 이야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준수와 하루카의 감정선 중 더 자세히 묘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단계로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고 싶으신가요?